네,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값 위험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되고 있다. 신성한 금통위원회 일문일답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그런 추세로 보이긴 하지만 집값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가 금통위원으로서 이거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되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또 시장에서 막 언론들도 막 떠들 테고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됐다. 앞으로 집값 폭등한다. 이런 기사들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창용 총재도 계속 은행장들한테 가가지고 가계부채 좀 안정을 좀 시켜달라. 좀 대출 관리 좀 잘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한번 강하게 실수요자들도 막 대출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규제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면 사실 이제 메이저 은행 두 개인데 여기도 이제 금리를 또 올린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를 상품을 막 규제했더니 시장이 혼란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금리를 조금 다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도 그렇고 시장 금리가 다 내려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신용대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 주담대는 도미노 인상 중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출이 쫙 줄어들고 이자도 한 10몇만 원 더 내야 돼. 20만 원 더 내야 돼. 그러면은 이거 집 못 사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를 누르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대출 규제다. 그래서 과거의 집값 상승기 때도 다 대출 규제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고 그러면 시장이 또 갑자기 얼어붙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문제 해결은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단기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8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인가요? 그래서 거의 지금 2%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금리 0.5를 내린 게 이 데이터 때문이구나 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입증이 된 것이고 근데 이렇게 물가가 이제 2%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게 이제 확실해진다면 거꾸로 금리 지금 미국이 5%잖아요. 근데 물가는 2%야. 그럼 격차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유지하면 물가가 더 내려가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에 이제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또 0.5 내리나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0.5 또 내려간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파월이 그렇게까지 서두를 건 아니고요. 라고 이제 좀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내려가도 0.25 정도 내려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시장이 조금은 이제 진정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이제 0.75가 내려가는 거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10월에 못 내려도 11월에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자, 그 와중에 이제 3기 신도시 분양 시작인데 청약이 늦춰지고 건설사는 시큰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어찌 보면은 이제 지난 정권 말기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게 시작을 할 때 준비할 기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발표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택지 보상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시작된 거죠. 근데 아직도 택지 조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미 본청약이 1년이 지연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이제 잘 안 붙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3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도 좀 싸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고려할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비도 많고 하니까 잘 안 남을 것 같은데 민간 기업은 당연히 이제 돈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물가가 조금 더 안정이 되든지 시간이 지나든지 아니면 금융 쪽에서 좀 비용을 좀 낮춰주지 않으면 3기 신도시도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상위 50위 아파트 값이 7개월째 상승 중이다.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도 아파트 50 지수 월별 증감률 가장 시가총액이 크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하면서 상위 50위 단지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가격 변동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선도 아파트의 상승률이 다른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높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 있으면 이거 사라 이렇게 단순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선도 아파트들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자, 그만큼 지금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다.
분당 8,000호 선정에 59,000호 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신청 마감은 됐는데, 대부분 동의율 가지고 그 점수를 좀 따지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청약 만점이야. 청약 만점인 단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000호를 선정해야 되는데 6만 호가 온 거니까 7대1 정도 되는 거죠. 7대1 정도. 당첨이 된 데들은 아마 엄청난 환호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 동네가 전부 다 30년 된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만 재건축이 되는, 거기다 또 용적률도 높게 해주고 뭐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야 이거 좋겠다 막 하겠지만, 나머지 단지들은 야 얘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좀 실망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선도지구 신청에만 지금 경쟁률이 7대1이라는 거. 자, 저기도 만점이라고 신도시 선도지구 동의율 인플레이션이 어쩌냐 하면서 만점 기준이 95%인데 다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선정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땅값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집이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집값을 보면은 비싼 집들은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비싸가지고 땅값이 거의 뭐 집값의 7, 80%를 차지하는 데들도 많고요. 뭐 90% 넘게 차지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의 뭐 논밭이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 만들면은 저렴하게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거는 땅값에다가 건물값을 합친 게 분양가고 시세기 때문에 땅값의 존재를 조금 그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값이라는 게 비싼 동네에 싸게 지을 방법은 없는 거죠. 대지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제 건물값도 중요하지만 땅값도 중요하고, 거기다 땅값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대단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또 대규모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건물 지어보고 이런 분들 아실 텐데 땅이라는 게 진짜 이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넓게 지으려면은 논밭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도심지에다가 뭐 좀 크게 짓겠다고 하면은 항상 나는 절대 안 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그때 팔아라. 뭐 이런 뭐 나 죽으면 팔아라. 이런 분들이 항상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좋은 모양의 땅, 그다음에 넓은 땅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가치가 좀 크다. 근데 그게 서울 도심지에 되게 핵심 지역에 이미 교통 인프라가 다 있는 곳에 만약에 이제 짓겠다 하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집값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대출 규제가 이렇게나 강력했나. 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 달 통계가 이제 10월 말 11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9월 달에 추석도 있었죠. 이런 대출 규제가 이제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이제 확 줄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꾸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좀 금리를 내려도 되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건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때 내가 금리를 내리면은 또 거래량이 좀 잠잠해지려고 했던 거 다시 불태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부담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뭐 해석에 따라서 둘 다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대출 규제 효과는 일시적이다. 제가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걸 그동안 안 한 게 아닙니다. 거의 뭐 한 10몇 년간 항상 집값 올라가면 대출을 줄이고 뭐 규제 지역을 막 발표하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막 다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LTV 막고 어떻게 보면 대출 이자 올리고 하면서 그 수요를 막 누르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 거는 시간을 번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번 걸 가지고 유의미한 규제가 다음번에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나와줘야 돼요. 요게 지금 뭐가 있을까?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이 전문가들이 금융규제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방금 제가 말한 거와 또 이제 같습니다. 자, 안전진단은 나중에 한다.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그래서 이게 그 연초에 발표한 건데 이제는 안전진단이 아닙니다. 이제 재건축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냥 뭔가 시대와 맞지 않는 구식 구조면 그냥 재건축해라 정도까지 많이 풀렸어요. 뭐 연식이 30년 됐네요. 근데 구조가 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럼 재건축 하시죠 정도로 이제 아주 가벼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소위 통과인데 사실상 뭐 국회 소위 통과되면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크게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전 진단을 못 해가지고 뭐 진행이 안 돼요라는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합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재건축 진단은 이제 차근차근 받으면 되니까 당분간 이제 연식이 30년이 된 단지들은 대부분 뭐 이제 재건축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진단이 이제 0단계죠. 가장 앞에 있는 단계입니다. 너 안전하지 않으니까 재건축하라는 건데 진단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상 이제 뭐 무의미해지는 수준으로 간 거니까 30년 됐어? 야, 그럼 재건축 사업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추진이 생기고 조합 생기고 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이 실제로 돼가지고 실제 재건축까지 가는 거는 이제 산 넘어 산이긴 하지만 시작도 못하던 곳들이 어쨌든 시작이 된다는 거니까 뭐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또 조합 설립되고 하면은 또 거래가 또 묶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선 또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삼천에 80이 기본이다. 대학가 원룸촌에도 얼죽신 광풍이 불고 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도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가 뭐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애가 또 대학도 갔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지 가서 고생하는데 좀 그래도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축의 월세를 살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또 뭐랄까 뭐 치안 걱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낡은 집들은 아무래도 이제 빌라도 원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좋습니다. 여러모로 뭐 보안도 그렇고 뭐 CCTV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뭐 음식물 쓰레기랑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구축보단 신축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좀 더 주고 좋은 집 살자라는 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는 3천에 80이 원룸이다. 그만큼 지금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바닥부터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물가 상승의 어떤 결과인 거죠. 자, 매년 10%씩 늘어난 세금, 연봉을 1억 받으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생각보다 연봉 1억이라는 거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연봉 1억을 막상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세 체계가 특히 이제 소득세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 기준이 오래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연봉 상승률이 되게 높았는데 특히 대기업들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세율 구간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장님들이 받던 연봉을 지금 뭐 사원 대리들이 받아요.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그 퇴사할 때 받던 그 부장님 월급을 지금 한 대리 과장들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봉 인플레도 높아진 건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세율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인 그 대기업 직원들이 그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내가 연봉은 엄청나게 높은데 실제로 실수령이 잘 안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연봉이 뭐 1,000만 원이 올랐는데 왜 한 달에 이거밖에 안 올라가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만큼 지금 이제 근로소득자라는 게 원래도 세금에 불리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되게 그 뭐랄까요? 저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 세율 구간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 바꾸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제 저소득인 분들, 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낮은데 이런 분들은 세율은 낮은데 연봉 인상이 안 돼서 힘들고 대기업인 분들은 연봉은 좀 늘어나는데 세금이 막 점점 늘어나서 또 생각보다 실수령이 안 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좀 한번 손은 봐야 되지 않나. 뭐 몇 년 전에, 뭐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세금 구조를 그대로 연봉이 다 올라갔는데 물가도 다 인플레가 됐는데 여전히 똑같이 적용하는 건 사실상 증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바꾸는 게 참 우리나라는 힘듭니다. 세금을 조금 뭐 깎아준다 이러면은 벌써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좀 쉽지 않다. 지금 좀 연봉이 높은 분들 막 부럽다고 하시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막 1억을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막 바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실수령이 높아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다뤄봤습니다.